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철이 역사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1920년대의 문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정치,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자, 일단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1910년대 일제는 칼찬 교사로 대표되는 헌병 경찰 제도로 대표할 수 있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무단 통치라고 하면은 강력한 무력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많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반발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3.1 운동이라는 것이었고요. 이 무단 통치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 만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조선인들이 이렇게까지 반항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이거 무단 통치하면 큰일 나겠다. 통치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꿨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다음이 바로 문화 정치, 민족 분열 통치라는 형태입니다. 자, 3.1 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의 한계를 깨달은 일본은 문화 정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데요. 문화적으로 너네를 이제 존중해 줄게, 내가 잘해 줄게 라고 하는 정책이었죠. 자,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요, 조선 총독 관련해서 원래는 무관들, 군인 출신만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에요. 하지만 이제 뭐 하겠다? 총독을 문관 출신도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좋은 거예요. 좀 덜 강압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문제였어요. 헌병 경찰 제도. 군사 경찰이 총과 칼로 무장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애겠다. 일반 경찰 제도, 지금의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겠다,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인들아, 너네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내가 열어줄게. 너네도 내가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언출, 집결의 자유를 인정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신문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동등한 교육을 약속할게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온화해지고 규제가 많이 풀린 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좀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일본이 이거 괜찮을지도? 일본 집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지금 겉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요. 뒤에는 지금 칼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이었냐? 기만 정책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고요. 자, 이걸 제가 하나하나씩 어떤 의미에서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왜 더 악질적인 것이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화 정치의 기만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뭐였죠?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총독들, 역대 총독의 사진들인데요.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무슨 출신 같아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고요. 다 군인 출신입니다. 아하, 일본이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문관 출신 총독도 임명하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만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요.
헌병 경찰 제도, 군사 경찰을 폐지하고 일반 경찰,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서의 숫자와 경찰관의 인원의 수를 거의 3배 이상 늘려버려요. 그래서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더 뭔가 촘촘해지고 좀 더 악질적인 그런 방식으로 감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거는 실권이 없는 자문기구, 의견을 물어보는 기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누구한테만 친일파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폐간과 정간 등 검열을 확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로 당시의 그 신문 기사입니다. 자, 신문 기사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인쇄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인쇄가 덜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일본한테 불리한 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문구가 있으면 일본은 먼저 미리 싹 읽어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좀 불리한 게 있다. 이걸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문에 대해서 검열하는 그런 활동이 확대가 되어서 사실상 언출집결의 자유도 없었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동등한 교육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한국인을 위한 학교 수는 부족했고요. 학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정말 그 친일파의 자제들만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본의 문화 정치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기만성이 있었다. 기만적인 것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년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대 경제 2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산미 증식 계획. 두 번째, 회사령 관세 폐지입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은 뭐냐면요. 2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년대에는 무슨 정책이었죠? 토지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았다면 그 토지에서 이제 나는 뭐예요? 생산물들, 농산물을 빼앗겠다라는 거겠죠. 자, 20년대에 들어서면요, 일본 본토에서는 농가보다 공장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게 돼요. 이 부족한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충당하자? 조선에서 쌀을 가져오자.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이 조선에서 쌀을 갖고 오자 라는 내용이라고요. 배경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조선에서 쌀을 갖고 오려면 조선에서 쌀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쌀을 증식하는, 많이 생산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간 같은 활동을 통해서 농지를 확장시키고요. 새로운 품종, 일본산 품종을 도입하기도 하고요.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쌀의 증산량이, 다시 할게요. 쌀의 생산량이 조금 올라갑니다. 막 드라마틱하게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요. 조금 그래도 일정 정도 오르긴 해요. 이런 일본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이 올라간다고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만큼 일본에서 가져가는 쌀의 수탈량도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먹는, 소비하는 쌀의 그런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선인들은 뭘 먹고 사냐? 만주 지역에서 수수 같은 잡곡을 들여서 이제 농민들에게 뿌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쌀 대신에 이런 조나 수수 같은 잡곡을 먹게 되었다. 자, 그리고요. 이 일본이 이런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또 부담하게 되냐?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우리 농민들, 자영농들이 많이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뭐 소작농으로, 뭐 화전농으로 많이들 전락하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 조선에서 쌀을 많이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가자? 일본으로 가져가자 라는 내용이었다. 자, 두 번째,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우리 1910년대에 한국인들이 회사를 세우려면 뭘 해야 했습니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가제 회사령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조선인이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냥 뭐 우리 이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복지센터 동사무소 신고하겠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걸 신고합니다 라고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라고요. 총독의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조금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뭐가 또 폐지가 되냐? 1923년에 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값싼 일본 제품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요, 우리나라 한국인 기업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년대의 문화정치 플러스 경제정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1910년대의 저항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